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7강 이게 어디 활용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워보도록 할 건데, 항상 그 각 단원 마지막에는 좀 활용 문제를 제가 갖다 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공대생이니까 공학적인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강의 자료를 여러분이 쭉 보시면 오늘 할 내용은 되게 기계공학과 학생한테 좀 초점이 맞췄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좀 물리라는 것 자체에 좀 거부 반응이 좀 많으시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좀 물리가 필수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물리라는 과목을 좀 많이 공부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물리 외의 과목에서 물리 지식들이 등장하는 경우 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힘들지 않게끔 그 배경 지식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MSD 시스템이라는 걸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우선 막 필기를 하지 마세요. 필기 막 하고 막 그걸 최대한 다 적으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펜을 내려놓고 제가 앞으로 한 거의 뭐 1시간 정도 쭉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하세요. 자, 그럼 이게 생각보다 이해하기 되게 쉬울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제가 이제 링크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그 링크 시뮬레이션 그 웹사이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갖고 놓으시면서 잘 이걸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할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딱 봐도 이해되시죠? 이렇게 용수철이 있고 그 용수철 끝에 질량 뭐 추가 하나 매달려 있을 때 우리가 그걸 한번 당겨서 딱 놓으면 다음과 같은 빨간색 개형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건 뭐냐면 이 시스템을 분석을 해서 저 빨간색 그래프의 주기라든지 진폭을 우리가 찾는 게 우리 목적. 뭐 더 정확하게는 저 빨간색 그래프의 함수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근데 그 함수를 구하려면 우선 먼저 미분 방정식을 알아야 되고 그 미분 방정식을 구하려면 그 관계식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자연 현상을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수철 그 다음에 이 질량의 관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댐핑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뭐 공기 저항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된다면 그럼 실제로 이 개형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하고 뭐 이 빨간색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우리 최종 목적이다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전공 과목이 뭐 기계공학과 아닌 학생들은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활용될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프링 매스 댐핑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실제 전공 과목에서 등장하지 않을 거지만 어, 이걸 배워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내용이 상당히 그런 문제 해결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이런 메커니즘이 다른 전공 과목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어 과목 또는 공정 제어라는 그런 전공 과목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면 오늘 배우는 내용이 가장 기반이 돼서 많은 것들을 이어나가서 쭉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어줬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시작하기 전에 막 가지고 놀아보세요. 이 값들을 다 조금씩 변화시켜보고, 그다음에 뭐 좀 다 새로 고침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눌러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값이 변했을 때, 뭐 저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겠구나를 여러분들이 먼저 좀 갖고 놀아야지, 그 다음에 좀 흥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우리가 좀 해볼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맨 위에 보이는 이 스티프너스랑 댐핑이랑 매스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계속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바꾸면 얘가 조금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얘가 조금 그 현재의 어 그 관성 모멘트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격히 변하는 건데 얘는 조금 비정상적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항상 가급적이면 리셋 매스를 항상 이걸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바꾸고 리셋 매스를 바꿨을 때 그때 그 개형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다음에 뭐 또는 뭐 초기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에 갖고 놀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갖고 놀았으면 우선은 이 MSD 시스템을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즉, 매스랑 질량, 스프링이랑 용수철, 그 다음에 댐핑 또는 뭐 댐퍼라고 할게요. 댐핑이라고 할게요. 우리나라 말로 감쇄. 감쇄 설비가 있는 이렇게 세 가지가 서로 합해져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우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갖고 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매스랑 스프링만 있는 이 두 가지만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먼저 볼 거예요. 즉 지금과 같이 오로지 질량하고 용수철만 있는 좀 비현실적인 상황이죠.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 점점 감소할 건데 지금은 공기 저항이 없는 그런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이제 상황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 용수철이라는 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용수철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뭐냐면 복원력이 있어요. 즉 내가 당겼으면 그 당긴 정도 또는 밀면 그 민 정도에 비례해서 가장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이 발생을 한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내가 용수철 조금만 당기면 그 반대 방향으로 그 조그만 힘이 발생을 할 거고, 더 많이 당기면 그 반대 방향으로 더 많은 힘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하나 가져왔는데 자료를,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0.25m만큼 당겼을 때 복원력이 50N만큼 발생한다는 것을 표에 보여주는 거고, 만약에 내가 0.5m만큼 오른쪽으로 당겼으면 100N만큼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원력이라는 것은, 크게 적을게요. 복원력이라는 것은 용수철의 복원력을 의미하는 건데, 얘는 지금 내가 당긴 정도 또는 지금의 위치의 반대 방향으로 어떤 반대 방향에 비례해서 발생을 한다. 그게 바로 복원력이에요. 우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오른쪽으로 플러스를 보고 왼쪽으로 마이너스를 볼게요. 그다음에 많은 교재에서는 이 복원력을 설명할 때 저 변수를 x라고 둬요. 그런데 저는 그냥 y라고 둘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좀 이따가 하는 것도 다 y로 통일될 거기 때문에 그냥 좀 편의상 처음 배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y로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동시에 얘가 벡터라는 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는 다 지금 벡터예요. 근데 벡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른쪽 방향이면 플러스, 왼쪽 방향이면 마이너스로 적어주는 게 벡터예요. 이게 물론 2차원이나 3차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기되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1차원인 상황에서는 그냥 단순히 오른쪽이면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0.25m만큼 당겼어요. 그건 우리 어떻게 표현하냐면 플러스 0.25라고 표현을 해주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빨간색으로 플러스 0.25가 될 거예요. 위치가. 자, 그 다음에 지금의 용수철 상수는 200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K 값은 200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200에다가 플러스 0.25를 곱하면 마이너스 50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플러스 0.25만큼 땡기면 마이너스 50만큼, 즉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50이라는 게 방향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즉 왼쪽 방향으로 50N만큼 복원력이 발생한다의 의미예요. 반대로 다른 예시로 만약에 내가 0.5m만큼 땡기면 플러스 0.5m만큼 땡긴 거잖아요. 플러스 0.5에다가 용수철 상수 200을 곱해주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이 나오겠죠.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100N만큼 복원력이 발생을 할 거예요. 얘는 당길 때도 성립하고 당연히 밀 때도 성립하겠죠. 내가 만약에 왼쪽 방향으로 0.5m만큼 얘를 용수철 밀었어요. 그러면 지금 y 벡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위치는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왼쪽으로 0.5만큼 밀었으니까. 그 다음에 용수철 상수는 200이고, 그 다음에 항상 마이너스가 붙겠죠. 지금 이 마이너스 의미는 반대 방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200하고 마이너스 0.5를 곱하면 플러스 100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100N만큼 복원력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들어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서 마이너스가 보인다고 얘는 무조건 용수철은 왼쪽으로만 당겨, 이게 아니고 용수철은 즉 수축될 수도 있고 팽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마이너스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현재 위치의 반대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왼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위치의 반대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기 F는 마이너스 KY가 성립하는 거예요. 얘가 후계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뉴턴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하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하죠? F는 ma. 근데 실제로 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물리를 조금 공부해본 사람이 이제 얘를 좀 잘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F는 ma가 아니고 엄밀히는 모든 힘의 합력은 질량과 가속도 벡터의 곱이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건 우리가 좀 이따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F는 ma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가장 핵심 뭐냐면 힘의 합력이에요. 즉 모든 힘의 합들이 ma라는 거예요. 하나의 힘이 아니고. 자, 그래서 물론 하나의 힘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뉴턴 제2법칙은 F는 ma 이렇게 전체적인 힘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배경 지식은 잘 가져 놓은 상태에서 이제 쭉 우리가 접근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상황, 1번 상황. 오로지 용수철만 있는 상황. 즉, 스프링만 있는 상황이에요. 되게 평화로워요. 이거 지금 용수철밖에 없으니까 얘는 지금 당겨지는 것도 없고 밀어지는 것도 없고 되게 평화로운 용수철인데 1번에서 2번을 넘어오면서 내가 여기다가 추를 하나 탁 달았어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추의 무게에 의해서 용수철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의 점수는 뭐냐면 처음에 용수철이 아주 평화로운 상태인데
이 평화로운 상태가 일부 깨져요. 왜냐하면 내가 추를 걸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추를 건다고 얘가 뭐 계속 진동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내가 살짝 추만 걸 거기 때문에 가라앉는데 얘가 내려오는데 그냥 이제 거기서 새로운 평형을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정진하는데 좀 더 늘어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용수철이 있고 그냥 용수철만 이렇게 있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추를 이렇게 달면 좀 늘어날 거란 말이죠. 이만큼 늘어날 거예요. 그 길이를 S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질량은 M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아래쪽으로 mg, 그 다음에 위쪽으로 ks만큼의 용수철 복원력이 발생할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아래쪽 mg는 그 용수철, 그 질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중력과 속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아래쪽으로 발생하는 힘이고, 그 다음에 그거와 반대해서 위쪽으로 당기려는 힘이 항상 발생하겠죠. 그건 ks가 되겠죠. 얘는 그래서 항상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크게 같아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mg는 ks 우리가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얘는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든 항상 mg는 ks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것도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문제 들어갈 건데, 많은 교재에서는 아래쪽을 플러스로 봐요. 많은 교재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을 때 아래쪽을 플러스로 보는데 뭐 좀 되게 비직관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쪽을 플러스로 보잖아요. 근데 최종 결과는 똑같아요. 우리가 아래쪽으로 플러스를 보든 위쪽으로 플러스 보든 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제가 그걸 또 다 적어놨어요. 교재 여러분들 다 적어놨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같고, 우리가 땡긴 정도 기준으로 볼 거기 때문에 그 땡긴 정도를 이제 플러스로 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래를 플러스로 지금 현재 예시에서는 볼 건데 위를 플러스로 봐도 최종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래도 제가 한번 두 개 다 보여볼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아래를 플러스로 보는 경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여기가 플러스 mg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ks가 되겠죠. 아래로 mg만큼 땡기고 위로 ks만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mg-ks는 언제나 0이 된다. 얘는 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그냥 제가 따로 여기다 적어놓고, 자, 그 다음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얘를 더 땡겨. 사람이 손으로 직접 쭉 땡겨요. 이만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새로운 평형 상태인데 사람이 더 손을 이렇게 당겼어요. 이만큼. 얼마큼 당겼냐면 i0라는 값만큼 당겼다고 해볼게요. i0. 얘는 상수예요. 이 상수값만큼 쭉 당겼어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딱 잡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딱 손을 놔요. 그럼 얘가 쭉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그 진동의 그래프를 보는 게 우리의 관심 목적인데, 우선은 이 mg랑 ks는 언제나 항상 이 추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아래 방향으로 mg, 윗방향으로 ks만큼 항상 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얘는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는 이 추가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용수철의 복원력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아까 우리 후계 법칙을 적어본다면 f 벡터는 마이너스 k y 벡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위치에 반대 방향으로 항상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평형선 기준으로 아래쪽에 만약에 추가 위치한다면 위쪽 방향으로 ky가 발생을 할 거고, 만약에 이게 추가 위쪽에 있다면 아래쪽 방향으로 ky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화살표로 표현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는 화살표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 ky라고 적어놓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y라는 건 벡터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으면 아래쪽에 있으면, 지금 우리는 참고로 아래쪽을 플러스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플러스죠. 그러니까 즉 플러스 영역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방향, 즉 위쪽 방향으로의 복원력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영역, 이쪽 위쪽 영역에 있다면 y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복원력은 뭐예요? 플러스죠. 즉 아랫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아래를 플러스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복원력이 발생한다는 게 잘 설명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로 되게 길게 설명했던 거를 뭐 아래 영역에 있으면 위로, 위 영역에서 아래로 복원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긴 단어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냥 마이너스 ky예요. 위치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y라는 것 자체는 벡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모든 힘의 합은 어떻게 되냐? 자, 아래쪽으로 mg, 위쪽으로 ks, 그 다음에 마이너스 ky만큼의 복원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서의 플러스는 아랫방향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의 마이너스는 윗방향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방향을 표시하면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의 마이너스는 어차피 y가 벡터이기 때문에 따로 위냐 아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y의 반대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잘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뉴턴 제2법칙이 들어가는 거예요. F는 ma,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y도 벡터, a도 벡터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벡터로 볼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따로 벡터 표시는 해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될 거고, 아까 그랬죠? mg랑 ks는 서로 같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따라서 ma가 ky, 죄송해요. ma 더하기 ky는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운 적이 있어요.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고,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는 거예요. 즉, 가속도는 위치를 두 번 미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것은 결국에는 y2'이 될 거예요. 따라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y2' 더하기 n분의 k, y는 0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ODE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질 거고, 얘는 상수계수 ODE예요. m하고 k가 양수인 경우. 그래서 이제 쭉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ODE가 올 거고, 만약에 우리가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본다면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래쪽을 우리가 마이너스로 본다면 달라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그냥 mg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 mg가 될 거고, ks 대신에 플러스 ks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y 벡터의 반대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반대 방향이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mg, 위쪽으로 ks가 발생한다. 근데 사실상 얘 둘은 서로 같을 거기 때문에 없어져서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를 플러스로 보나 위를 플러스로 보냐 상관이 없습니다. 최종값은 항상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쭉 ODE가 이렇게 생성이 될 거고, 이 ODE를 풀면 돼요. m하고 k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 뭐 람다 특성 방정식 구하면 람다 제곱 더하기 n분의 k는 0이죠. 그래서 얘는 뭐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분의 k i이기 때문에 따라서 y는 c1 코사인 루트 n분의 k, 그 다음에 여기 상수는 지금 변수는 t죠. t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c2 사인 루트 n분의 k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최종 운동 방정식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 이제 y 제로 값은 아까도 그랬지만 내가 땡긴 정도예요. 자, 근데 종종 y 프라임 제로 값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y 프라임 제로는 뭐냐면 요 그림을 볼게요. 요 그림에서 내가 땡긴 게 y 제로예요. 땡긴 정도가 y 제로고, y 프라임 제로는 내가 이제 손을 놓으면서 얼마큼 더 속도 변화를 줬냐, 즉 얼마큼 더 뭐 힘을 줬냐, 그걸 의미를 해요. 내가 만약 땡기고 그냥 딱 놓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y 프라임 제로는 0이에요. 그러니까 땡긴 상태에서 그대로 놓는다. 그건 y 프라임 제로는 0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속도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y 프라임 제로 어떤 값이 있다는 것은 그거를 놓음과 동시에 이 줄을 한 대 치거나 위로 치거나 아래로 치거나 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y 프라임 제로는 0이라는 값을 그 어떤 조건을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연습 단계이기 때문에 y 프라임 제로를 0이라고 할게요. y 제로는 어떤 값인데 y 프라임 제로는 제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y 프라임 제로가 제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c2가 제로라는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얘를 미분해요. 얘를 미분하면 여기가 사인이 나오고 코사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t에다가 제로를 대입하면 이 부분만 살아남을 거고, 그리고 c2만 살아남을 건데, c2에다가 뭐 물론 여기 앞에 개수가 붙긴 하겠죠. 근데 그게 0이어야 돼요. 그게 0이려면 c2가 0이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y 프라임 제로가 0이라면 따라서 어떤 것만 살아남냐면 얘만 살아남아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만약 y 제로 값도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여기다가 0을 대입을 하면 c1만 남잖아요. 그게 y 제로가 돼야겠죠. 그래서 c1이 그냥 y 제로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제가 파란색 박스 친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운동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운동 방정식, 운동 함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을 한번 해보면 얘 그대로 가져와서 쭉 이렇게 가져오고, 자, 쭉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상황은 y 프라임 제로가 없는 상황이에요. y 프라임 제로가 0인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가정을 만약에 아래쪽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y 제로가 양수가 되겠죠.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y 제로가 양수가 될 거예요. 왜냐면 아래쪽을 플러스로 보기로 했으니까. 뭐 여기 3이라고 한다면 3만큼 땡긴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3이 될 거고, 근데 얘는 코사인 기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의 반대 기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아래쪽을 플러스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원래 기존의 코사인 기형에서 당연히 반대 형태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잘 들어맞고, 만약에 우리가 아래쪽을 마이너스, 위쪽을 플러스로 본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땡긴 정도가 결국에는 벡터에 의해서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즉 위가 지금 플러스니까 아래로 땡겼다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y0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y0는 마이너스 3, 즉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음수예요.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코사인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사인 함수의 그 또 뒤집어진 형태가 잘 들어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를 플러스로 보나 위로 플러스로 보나 상관없어요. 항상 그래프 개형은 잘 들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함수는 다음과 같이 된다. 우리가 다시 적어볼게요. 최종 함수는 다음과 같이 된다. 라고 우리가 적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내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우리가 파동이라는 걸 처음 배울 때 여러 가지 개념을 배웠는데 진폭이라는 것도 배우고 주기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볼 건데 진폭을 일단 먼저 볼게요. 진폭이 좀 쉬우니까. 진폭은 뭐냐면 이 x축에서부터 최대 높이까지의 거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사인 함수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함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 진폭은 뭐냐면 오로지 그냥 y0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y'0가 없는 경우, 즉 여기 사인항이 없는 경우에서의 전제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없는 경우, 만약 코사인만 이렇게 있다면 그냥 그 개수 y0가 진폭이 되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요동을 칠 건데 그 요동치는 정도, 그 높이는 내가 처음 땡긴 것에 비례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땡긴 게 3이면 아무리 높아도 3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질량을 바꾸든 그 용수철 상수를 바꾸든 처음 땡긴 그것에 맞게끔 계속 바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내가 이 순간에 이 그 용수철 상수를 바꾸거나 아니면 질량을 바꾸잖아요. 그럼 이게 마치 진폭이 바뀌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리셋 매스를 항상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자면 얘가 지금 시뮬레이션 그 관성 모멘트를 고려하도록 얘가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내가 이렇게 얘를 줄이면 뭐 줄이거나 늘리면 이 진폭이 바뀌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는다. 다시 멈춰놓고 다시 처음부터 하면 여러분들 이 진폭이 변함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하실 때 제 추천은 뭐냐면 바꾸고 바로 리셋 매스를 한번 눌러주세요. 이 리셋 매스를.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량을 극단적으로 키워볼게요. 극단적으로 키우면 자, 그 다음 리셋 매스를 누르면 지금 보이시면 다른 것들은 바뀌는데 이 진폭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높낮이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한번 갑자기 질량을 놔두고 바꿔본다면, 그러니까 리셋을 해본다면 다 똑같죠. 다 똑같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주기는 바뀌도 진폭은 오로지 내가 처음 땡긴 그 정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쪽에다가 뭐 아까 C2 사인 뭐 이런 것 C2 사인 항이 있다면 그럼 그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게 진폭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A 코사인 뭐 X 더하기 B 사인 X가 있다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루트에다가 코사인 X 더하기 뭐 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진폭이라는 건 결국에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루트가 된다. 자,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신다면 만약에 y 프라임 제로가 살아 있어가지고 사인항도 있으면 그냥 그거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진폭은 간단해요. 진폭은 간단하고 결국에는 y 제로에만 영향이 있고 m이나 k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기를 볼게요. 주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처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을 의미를 해요. 뭐 여기서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를 우리가 주기라고 하고 공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w분의 2파이예요. t라는 주기는 w분의 2파이예요. 우리가 그 코사인 만약에 wx가 있다면 그럼 그때 주기가 w분의 2파이라는 건데 만약에 코사인 x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주기가 2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w가 1이기 때문에 1분의 2파이 해서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맞고 만약에 우리가 코사인 2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얘는 더 촘촘한 그래프잖아요. 코사인 함수가 원래는 이렇게 펑퍼짐 했다면 더 촘촘하게 그려지는 게 바로 코사인 2x잖아요. 왜냐하면 주기를 구해본다면 2분의 2파이가 돼가지고 파이가 되죠. 어때요? 더 줄어들었죠. 주기가 더 줄어들었다는 것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올 때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 올 때까지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더 촘촘한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래서 잘 들어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게 바로 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이곳의 역수는 루트 k분의 m이 되겠죠. 역수니까 k분의 m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게 바로 주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MS 시스템에서의 주기는 뭐냐면 질량에 비례하고 용수철 상수 K에 반비례하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질량을 키우면
주위도 커지겠죠. 용수의 상수를 키우면 주위가 줄어들겠죠. 한번 볼게요. 실험해 볼게요. 질량이 커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질량이 커지면 그 주기가 늘어나야 돼요. 즉, 더 펑퍼짐한 그래프가 형성이 돼야 돼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해보면 어때요? 더 펑퍼짐해졌죠? 더 넓어졌죠? 간격이 넓어졌고, 반대로 이거를 줄이면, 질량을 줄이면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용수철 상수량은 반비례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수철 상수를 늘리면 주기가 줄어들어야 돼요. 다른 말로 뭐냐면 더 촘촘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해보면 더 촘촘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렇게 늘렸으니까 다시 좀 줄여보면 더 간격이 넓은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예요. 단어같이 이렇게 더 간격이 넓은 그래프. 자, 그래서 주기는 결국엔 어떤 영향이 있냐? 질량과 용수철 상수의 영향이 있고, 질량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용수철 상수에 반비례하는 게 바로 주기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주셨으면 MS 시스템은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좀 쉽죠? 그냥 전체적인 물리 법칙, 그다음 뭐 뉴턴 제2법칙, 용수철의 어떤 법칙들을 이용을 해서 식을 세우고 미분 방식을 풀어서 결국엔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 주기, 뭐 진폭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주기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주기는 질량하고 용수철 상수에 영향이 있고 y0 값에는 영향이 없죠. y0를 아무리 바꿔봤자 주기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고, 반대로 주기 질량이나 용수철 상수를 아무리 바꿔봤자 이 진폭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의뢰를 했어요. 내가 여기 진폭을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 진폭이 2m인데 3m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냐면 그 당긴 정도를 초기 조건만 바꿔주면 되지, 질량이나 용수철 상수는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만져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공학인들은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해석을 잘 해서 지금 상황에서 질량하고 용수철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질량 용수철을 바꾸는 그런 아이디어 자체는 다 뭐 필요 없어진 거였죠. 오로지 초기 조건만 바꿔줘야겠죠. 이게 바로 엔지니어들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일단 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MSD 시스템을 해볼게요. 댐핑 요소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댐핑 요소가 좀 별거 없어요. 그냥 공기 저항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떤 유체에서의 저항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스프링만 있으면, 용수철만 있으면 우선 좀 현실적인 반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너무 바운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느 정도 감쇄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 위에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스프링이나 댐퍼가 없다면 자동차가 비포장도로나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그 충격이 그대로 사람한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용수철 하나만 달면 되지 않을까였어요. 근데 용수철 달니까 어느 정도 그 좀 이 충격을 얘가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너무 출렁거려요. 이 용수철이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출렁 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렁거리는 정도 역시도 감쇄시키는 그런 힘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댐퍼를 하나 놔뒀어요. 댐퍼는 뭐냐면, 그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물 바가지에다가 어떤 물통에다가 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기다 이렇게 마찰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설비를 하나 놔둬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내가 얘를 위아래로 움직였을 경우 물의 저항력, 이 유체의 저항에 의해서 얘가 많이 움직임이 좀 제한된단 말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공학인들이 저항력을 의도적으로 둬서 이 스프링의 너무 그 출렁거림을 감소시켜서 그리고 사람이 좀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개발된 게 바로 자동차 하부에 달려있는 댐핑 시스템이에요. 뭐 사실상 우리 현실에서도 다 모든 공기 저항이 다 댐핑 시스템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현실의 요소를 좀 반영하기 위해서 댐핑 시스템을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자동차와 같이 고의적으로 공학인들이 댐핑 시스템을 넣어서 좀 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도록 하는 예시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댐핑 요소는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감쇄력이라고 하는데, 감쇄력은 지금 현재의 속도에 비례해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이건 좀 예시를 어떻게 들면 좋냐면, 수영장에서 뛰는 거랑 수영장에서 걷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이 밖에서 운동장에서 뛰는 거랑 수영장에서 뛰는 거랑 서로 다르게 힘든 이유, 수영장에서 뛰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물 저항력이 커서 그래요. 물이, 여러분들이 빨리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달리려고 해요. 막 이렇게 팔도 빨리 움직이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움직이는 그 속도에 비례해서 물이 감소시키는, 여러분들을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의 저항력이 크게 발생을 해서 운동장에서 뛰는 것보다, 즉 공기 중에서 뛰는 것보다 물속에서 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영장에서 굉장히 천천히 움직인다고 해보세요. 굉장히 천천히 걸어보세요. 또는 팔을 천천히, 뭐 지금 욕실에다 물 받아놓고 막 빨리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거랑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동하는 거랑 여러분이 분석을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천천히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기 중에서 움직이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즉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내가 물속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천천히 움직이면 물의 저항이 거의 없다시피 돼요. 즉 내 속도에 비례해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 속도가 거의 없으면 그럼 그 감쇄력도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면 사실상 구분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 그 물의 저항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꼭 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목욕할 때 한번 천천히 움직이는 거, 빨리 움직이는 거 한번 해보서 이 감쇄력을 좀 직접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감쇄력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B 곱하기 V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고, 아까 우리 복원력하고 똑같아요. 자, 감쇄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속도에 비례해서, 지금 현재 속도에 비례하고, 그 비례한다는 건 비례상수, 감쇄상수 B를 하나 둘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이너스를 왼쪽 또는 아래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벡터에서는 그냥 반대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감쇄력은 작용한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한 게 시그마 F는 아까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 mg-ks 그 다음에 -ky 이렇게 오는 ma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감쇄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b, v가 들어가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는 내용이랑 똑같은데 단순히 감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감쇄 항이 하나 추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다 없어지겠죠. 여기는 없어질 거고, 다 넘기면 따라서 ma 더하기 bv 더하기 ky는 0이라는 OD를 우리가 생성할 수 있겠고, A는 뭐예요? A는 두 번 미분, V는 한 번 미분이잖아요. 속도는 위치 한 번 미분.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A 대신에 Y2 프라임, 그 다음에 V 대신에 Y 프라임 이렇게 우리가 적어준다면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찾고 싶은 OD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얘를 풀면, 이제 얘를 풀어서 나오는 그 Y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런 복잡한 OD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천천히 경우를 나눠서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놨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최종식은 뭐 다음과 같이 될 거고, 얘는 m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미분 방식을 이제 쭉 풀어보면 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 첫 번째 경우는 과도 감쇄 또는 오버댐프라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my2' 더하기 by' 더하기 ky는 0에서 이 특성 방식을 구해본다면 우리가 m 람다 제곱 더하기 b 람다 더하기 k는 0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람다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 적을게요.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만약에 우리가 가진다면 얘는 그럼 지수함수의 합으로 나타내지게 됐잖아요. 이렇게 C1 2의 람다 1t 더하기 C2 2의 람다 2t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처음 시작하는 위치가 만약에 여기라면, 아래쪽으로 당긴다고 했을 때 처음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라면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감소하는 지수함수 형태를 그리면서 쭉 x축에 접근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C1은 음수, C2는 음수가 될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되고, 우리가 만약에 위쪽을 기준으로 본다면 뭐 이런 형태의 지수함수가 그려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저 람다 값을 크게 적어보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mk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그냥 무조건 음수일 건데, 이 플러스가 있는 이 람다 뭐 2라고 하면 얘가 양수이면 얘가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b랑 m이랑 k가 다 양수인 상황에서 이 의미는 뭐냐면 b 제곱에서 뭔가를 더 빼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얘가 그냥 양과 같이 이렇게 b 제곱만 있었으면 얘는 는 0이 되겠죠. 왜냐면 루트 b 제곱은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 더하기 b는 0일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뭔가 더 뺀 값, 더 작은 값을 서로 더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더 음수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음수이기 때문에 람다 1하고 람다 2가 음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t가 극한으로 가면 수렴하는, x축에 수렴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뭐 당연한 건데 공정 제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BMK가 양수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불안정하게 발산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BMK가 현실적인 그런 상수값이기 때문에 그 다 양수여서 결국에는 수학적 논리에 의해서 이 란다 값들이 다 음수일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수렴할 수밖에 없어서 되게 안정적인 형태로 가는데 공정 제어에서는 이 BMK 값 자체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어쩔 때는 양수 어쩔 때는 음수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의도적으로 어떻게든 그 수렴하도록 하는 그런 스테이블 또는 언스테이블 상태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정 제어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BMK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성립하지만 BMK가 만약에 음수면 상황에 따라서 이 지수함수가 확 증가하거나 뭐 증가할 수 있는 발산의 형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근데 지금은 다 BMK가 다 양수이기 때문에 다 음수, 그 람다 값들은 다 음수다. 그래서 다 수렴을 한다를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오버댐프예요. 제가 오버댐프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뭐 이게 댐핑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크다면 보시면 지금 이가 오버댐프 때 예시인데 이 댐핑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큰 경우 그 수정값으로 그냥 쫙 이렇게 지수함수를 그리면서 쫙 이렇게 감소하는 그걸 바로 이제 우리가 오버댐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크리티컬 댐프 또는 임계 감소인데 중근을 가지는 경우 여러분이 쭉 그려보시면 뭐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올 거고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이 상수계수 때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건데 이 임계 감소는 뭐냐면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다음 바로 설명드릴 이 언더댐프랑 오버댐프의 바로 그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되게 중요한 물리적인 의미도 갖기 때문에 뭔가 되게 경계점이기 때문에 뭔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좀 이 언더댐프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삼각함수 특성들도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언더댐프가 좀 더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이렇게 스프링을 이용을 해서 물체 운동을 했을 때 그걸 점점 공기 저항에서 감쇄되는 그런 형태가 생기는 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거의 대부분 언더댐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더댐프도 이제 똑같죠. 여러분들 이렇게 란다 값을 구하고 쭉 풀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선은 이 최종적으로 란다를 구하면 2n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mk 마이너스 b 제곱에다가 i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알파고 여기 알파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베타가 될 거예요. 근데 알파는 여러분 항상 보이다시피 음수예요. 그죠? m이랑 b가 양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건 다 음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곱한 지수함수 얘는 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무조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베타는 코사인과 사인 안에 있는 t 앞에 붙는 개수가 될 텐데 그 개수는 2n분의 뭐 루트 4mk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우리가 주기를 구할 때 많이 활용될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적어두고 언더댐프는 당연히 좀 말 그대로 댐핑 코에피션트가 좀 작을 때겠죠. 그래서 아까 예시를 본다면 이 댐핑 값을 좀 살짝 줄여봐요. 살짝 한 이 정도만 해보면 그다음 리셋을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기가 보이면서 점점 감소한 형태가 댐핑 그 언더댐프의 예시예요. 이건 조금 질량하고 얘를 좀 키워서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좀 현실성이 많이 반영된 그런 그래프죠. 그래서 이렇게 언더댐프는 말 그대로 댐핑이 좀 부족한 덜 된 그러니까 과하지 않고 적게 댐핑이 된 그 상태를 우리가 언더댐프라고 해요. 얘가 언더댐프 쭉 이렇게 해서 0에 수렴하는 게 언더댐프 그 다음에 오버댐프는 댐핑 코에피션트가 클 때 쭉 그냥 그 주기 없이 그냥 쭉 이렇게 0에 수렴할 때 걔를 우리는 오버댐프 주기가 이렇게 있으면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언더댐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개형이 이렇게 될 거고 크리티컬은 그 사이 그 경계선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MS 시스템에서 했던 것처럼 그 주기 그 다음에 진폭을 우리가 볼 건데 우선은 진폭 같은 경우는 여기 C1 똑같아요. C1하고 C2 이쪽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C1 제곱 더하기 C2 제곱의 뭐 루트 그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될 거고 진폭은 그냥 똑같아요. 진폭은 똑같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사실상 진폭보다는 주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베타 값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베타의 역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베타의 역수는
루트 4mk-b 제곱분의 2m. 얘가 베타의 역수고 거기다 2파이를 곱한 게 얘가 주기가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mkb 이렇게 세 가지 상수가 있는데 우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질량을 제외하고 만약에 내가 우선은 감시상수를 먼저 볼게요. 감시상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 b가 크면 클수록 여기에서의 빼는 게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더 많이 줄어들겠죠. 분모가 더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4mk는 고정인데 더 빼는 게 더 많아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분모가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분모가 줄어든다는 거는 주기가 늘어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b랑 t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날 거예요. 그래서 b가 크면 클수록 더 주기가 긴, 즉 더 이렇게 뭐라 표현하죠? 더 주기가 긴 그런 개형이 그려질 거고, 만약 k가 커진다면 분모가 그냥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거 빼기 b제곱인데 그 어떤 것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분모가 더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더 커진다는 건 주기가 더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래서 더 촘촘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고, 질량은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b랑 k에 따라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질량은 논외, 질량은 어떻게 바뀌지는 우리가 과제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우선은 이것만 한번 볼게요. 자, 감쇄 상수가 커지면, 댐핑 코에피션트가 커지면 주기가 늘어난다. 그게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감쇄 상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감쇄 상수가 늘어나면 주기가 늘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를 잘 보신 상태에서 해볼게요. 한번 주기에 집중했어요. 주기에. 자, 뭐 이건 좀 너무 과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갈게요. 자, 얘는 지금 댐핑이 없는 상태예요. 자, 언더 댐프를 유지하면서, 그게 핵심이죠. 언더 댐프를 유지하면서 댐핑 코에피션트가 늘어나면, 즉 댐핑 코에피션트가 생겨나면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주기에 집중해서 주기가 늘어나죠. 좀 보시죠. 이 촘촘한 간격이 좀 늘어났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한번 제가 다시 좀 더 키워볼게요. 자, 처음 예시. 얘가 처음 예시고 조금 늘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좀 제가 이거 좀 적당한 예시가 이게 좀 잘 안 보이네요. 그럼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제가 두 번째 링크인데, 얘는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어떤 값을 이렇게 m, b, k 얘를 바꾸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주기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뭐 m, b, k를 제가 임의로 이렇게 설득을 해보면 다 18.7초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주기를 늘리잖아요. 그럼 주기를 늘리면 어때요? 아니, b 값을 늘리면, 감쇄력을 늘리면 주기도 늘어나는 게 여러분들 확인되시고, 감쇄력을 줄이면 주기 역시도 줄어든다는 게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감쇄력하고 주기는 서로 비례 관계고, 이 용수절 상수 k 값은 반비례 관계가 죠. 그래서 용수절 상수를 늘리면 주기가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지금 10.6이에요. 더 늘려볼게요. 더 늘리면 7.52. 이렇게 점점 줄어들죠. 서로 반비례해서. 얘를 줄이면 다시 늘어나고. 자, 그래서 감쇄 상수는 비례, 용수절 상수는 반비례 관계. 그건 뭐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식을 통해서 충분히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질량은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기 때문에 서로 달라진다. 뭐 과제에서 할 거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예요. 끝이에요. 뭐 사실상 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거는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그 가장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물리 법칙을 이용을 해서 미분 방식을 세운 다음에 그 미분 방식을 푸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메커니즘들, 뭐 그런 자연현상 분석해서 뭐 지금 우리 뉴턴 제2법칙 쓴 것처럼 어떤 법칙을 이용을 해서 미분 방식을 구한 다음에 미분 방식을 풀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과제를 몇 개 좀 적어봤는데 1번 과제랑 2번 과제는 그냥 수학적인 계산이에요. 1번 과제는 뭐냐면 임계관소 크리티컬 댐핑의 개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극대가 있는 경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개형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그대로 수렴으로 가는 그런 개형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되냐, 즉 언제 그 값을 가지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 이건 그냥 여러분들 뭐 미분을 해서 그 값이 존재하는 조건을 찾으면 되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 아까 우리가 했던 언더댐프에서의 주기가 질량하고 어떤 관계가 가지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과제 2번이고, 과제 1번하고 2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돼요. 참고로 여기 있는 과제는 그냥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이런 과제를 낼 것 같다 해서 제가 집어넣은 건데, 1번, 2번 과제는 그냥 계산인데, 사실상 제가 좀 가져온 이유는 요 3번 때문이거든요. 이게 좀 약간 되게 좀 여러분들이 이제 엔지니어로서 실제로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대비해서 제가 이런 문제를 하나 만든 거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엔지니어 감각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수학자가 아니고 엔지니어예요. 수학자는 가장 최적, 가장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는 게 찾고, 그 다음에 그걸 정확히 그 값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물론 우리도 당연히 최대값을 찾고 최소값을 찾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긴 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그것보다 더 고려해야 되는 변수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에서 가격하고 이런 조건들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인 그런 수학 문제에서 등장하는 그런 변수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를 해보면 돈도 중요하고 납기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뭐 어떤 뭐 고객이 우리한테 와서 이거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할 거 아니에요. 30일 안에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우리가 뭐 아무리 가장 완벽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가장 돈을 적게 든다고 해도,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가격이 비싸져 가지고 결국에는 더 납기가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납기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또 예산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도 맞춰서 우리가 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푸는 많은 수학 문제들은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오면 사실상 정확한 그 가장 최적화된 값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법, 법을 일단 먼저 지켜야 되고, 그 법을 지킨 그 이후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정확히 그 납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득을 보려면 그 예산에 맞춰서 그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하고 납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본 많은 교수님들이 내는 문제들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면 이런 그 감각이 좀 많이 부족하고, 저 역시도 많이 부족했고 지금도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이런 것들을 감각을 키우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뭐냐면, MSD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하나 만드는 거예요. 즉 뭐냐면 메스랑 스프링이랑 댐핑 그 설비를 각각 여러분들이 떼오는 거예요. 그래서 떼와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직접 조립을 한 다음에 그 의뢰한 고객한테 이제 주는 건데, 어찌 보면 그래서 내가 질량을 만드는 M사에 가서 이제 질량 매스를 가져오고, S사에 가서 스프링을 가져오고, D사에 가서 댐퍼 모델을 가져온 다음에 우리가 결합을 하는 건데, 가격이 정해져 있고 납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주기도 그 고객이 요구하는 그 주기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 뭐 납기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 돈도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서 납기도 만족하고 돈도 만족했을 때 그 조합을 가장 적절한 조합을 구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이 조합을 뭐 물론 다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 1000가지 경우가 됐을 텐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1000가지 경우에 대해서 뭐 그냥 뭐 여러분 엑셀이라든지 뭐 파이썬 이용해서 코딩한 다음에 쫙 주기값 한 다음에 뭐 가격이랑 납기 맞는지 그거 다 if 조건으로 쳐내서 결국에는 가장 최적의 모델을 찾으면 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요. 변수도 훨씬 더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단순히 세 가지 경우만 가지고 하진 않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서, 그렇게 모든 그 이제 브루트 포스라고 하거든요.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한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들 또는 가장 뭐 제외할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같은 경우 지금 고객이 1월 30일까지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의뢰를 하고 1월 30일까지 30일 안에 우리가 갖다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D사가 우리가 그 댐퍼를 가져오는 것 중에서 이 B8부터 B9, B10 모델, 뭐 요 모델들도 지금 다 우리 최종 납기보다 훨씬 더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B5부터 B10 모델을 선택을 했다면, 그러면 30일 안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고객한테 줘야 되는데, 이 댐퍼만 35일, 40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자체가 그냥 다 제외되는 거죠. 우리의 그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또는 반대로 우리 총 예산은 우리 6,000달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6,000달러보다 더 비싼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포함되지만, 매스를 만약에 얘를 선택한다면 납기는 맞출 수 있어도 이 5,000달러에다가 아무리 이걸 잘 해도 뭐 잘 6,000달러가 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댐퍼 아무리 싼 거를 우리가 골라도 1,00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매스 M10을 선택을 한다면, 댐퍼를 아무리 가볍게 선택을 한다고 했어도 그러면 스프링을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좀 현실적인 조건들이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여기서 엔지니어 그 직감을 잘 활용을 해서 이거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과제는 여러분들 그 핵심은 뭐냐면,
가장 최적의 값을 찾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 최종 가장 최적의 최소값 뭐 가장 완벽한 그런 걸 찾는 게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논리적으로만 여러분들 상사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논리만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제가 과제를 만든 거지 막 이걸 다 1000가지 경우의 수를 다 분석을 해서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좀 꾸며 봐서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한번 풀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쨌든 알겠죠? 그래서 한번 꼭 이거는 풀어 보셨으면 좋겠고 뭐 좀 풀기 좀 너무 시간이 제약이 많다 그러면 최소한 읽어는 봐 주세요. 현업에 오시면 이런 업무들 많이 해요. 뭐 S사, D사, M사 이 예시들만 바뀌지 이 회사의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바뀔 뿐이지 전체적인 그런 흐름은 다 똑같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시고 '아 회사 오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거고 이제 2개 OD 다 끝났어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라플라스 변환 들어갈 건데 어쨌든 잘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좀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